시장 인파 속에서 길을 잃은 어린 소녀는 한 무당을 보았지만 다가가자 엄마 친구가 선물한 팔찌를 벗어라는 말을 들었다. 박서연은 대기업 홍보팀에서 일했다. 그녀는 늘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놓아 항상 칭찬을 받았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행운은 그녀를 외면하는 듯했다. 항상 누군가가 그녀가 사장실에 들어가기 전에 비슷한 홍보 방안을 먼저 제시했다. 그녀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심지어 파산 직전까지 내몰렸다. 시끄러운 알람 소리에 서연은 겨우 눈을 떴다. 그녀는 이불을 더 높이 끌어당기며 얼굴을 찌푸렸지만 현실은 그녀가 침대에 더 오래 머무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힘든 하루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고 딸 소희의 아침 등교 준비는 이미 혼돈의 의식이 되어버렸다. 엄마, 또 입을 옷이 없어. 소희가 자기 방에서 뛰쳐나오며 큰 소리로 불평했다. 서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팔꿈치로 몸을 일으켜 잠옷 차림으로 문 앞에 서 있는 딸을 바라보았다. 무슨 소리야, 우리 딸. 어젯밤에 꽃무늬 원피스 골랐잖아. 하지만 너무 여름옷 같아. 학교가 추우면 어떡해? 소녀는 팔짱을 끼고 눈살을 찌푸렸다. 가디건을 걸치렴. 서연은 손으로 얼굴을 비비며 일어섰다. 그리고 제발 서두르자. 안 그러면 늦겠어. 소희는 무언가 중얼거렸지만 얌전히 방으로 들어갔다. 서연은 커피 메이커를 켜면서 욕실로 향했다. 불과 10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아파트는 이미 분주함으로 가득 찼다. 소희는 양말을 찾지 못했고 서연은 오늘 중요한 회의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회색 치마를 찾지 못했다. 엄마, 나 다 준비됐어. 소희가 책가방에 교과서를 쑤셔 넣으며 복도로 뛰쳐나왔다. 오늘 엄마가 데리러 와? 아니, 아가야. 오늘은 이모님이 오실 거야. 서연은 구두를 신으며 거울을 마지막으로 흘끗 보며 대답했다. 이모님 쉬는 날인 줄 알았는데. 소희가 얼굴을 찌푸렸다. 엄마 일 끝나고 공원에 갈 수도 있었잖아. 미안, 아가야. 하지만 오늘은 좀 늦게까지 있어야 해. 서연이 어깨를 으쓱했다. 하지만 주말에는 꼭 소풍 가자. 약속할게. 소희는 한숨을 쉬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하지만 엄마 약속 목록에 적어둘 거야. 그들은 아파트에서 나와 차로 향했다. 소희는 뒷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고 다시 토라진 표정을 지었다. 서연은 백미러로 딸을 흘끗 보았다. 화난 거 아니지? 응? 조금. 소희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지만 서연은 희미한 미소를 알아차렸다. 학교까지는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서연은 딸이 차에서 내리기 전에 뺨에 입을 맞췄다. 주말에 소풍 가기로 한 거 약속해. 정말이야. 서연이 미소 지었다. 소희는 엄마에게 손을 흔들고 학교 입구로 달려갔다. 딸이 문 뒤로 사라지자마자 서연은 시동을 걸고 사무실로 향했다. 힘든 하루가 예고되어 있었다. 서연이 강남의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또 지각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친구 지수의 말은 그녀의 걱정을 확인시켜 주었다. 친구야, 또 늦었어. 김 부장님 완전 화나셨어. 너 찾고 계셨어. 지수가 종이컵을 든 채 커피 머신 옆에 서 있었다. 맙소사, 또 기분 안 좋으시구나. 서연은 눈을 굴리며 지친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 같은 날은 부장님 눈에 띄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지수가 조심스럽게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규율에 대해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지? 물론 기억하지. 서연이 퉁명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난 순간이동을 할 수는 없어. 지수야. 딸이 있고 학교에 데려다 줘야 한다고. 이해하지만 김 부장님은 그런 거 신경 안 쓰실걸. 사무실 뒤집어 놓기 전에 서둘러.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서둘러 자기 자리로 가서 가방을 의자에 던졌다. 긴장으로 손이 떨렸다. 그녀는 계획이 담긴 폴더를 집어들고 사장실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문 앞에서 그녀는 잠시 멈춰 심호흡을 하고 자신감을 최대한 끌어모아 노크했다. 들어오세요. 우렁찬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김 부장님. 그녀가 말을 시작했지만 부장님은 손을 들어 그녀를 제지했다. 긴장된 침묵이 흘렀다. 김 부장님은 천천히 일어나
물병이 있는 테이블로 다가가 물 한 잔을 가득 따라 천천히 여러 모금 마셨다. 마치 순간을 음미하는 듯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의자로 돌아와 팔짱을 끼고 서연을 유심히 쳐다보았다. 앉아. 그가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맞은편 의자에 앉아 폴더를 가슴에 꼭 껴안았다. 내 지각에 질렸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매일 똑같아. 언제쯤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건가? 김 부장님, 아시다시피 딸을 학교에 데려다 줘야 해서요. 그건 내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야. 그의 목소리가 소리로 변했다. 업무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예외 없이 여기 와 있어야 해. 서연은 목에 걸린 덩어리를 삼키고 고개를 끄덕였다. 적어도 괜찮은 계획으로 나를 기쁘게 해주길 바란다. 그가 폴더를 향해 손을 뻗으며 말했다. 그녀는 재빨리 서류를 그에게 밀었다. 김 부장님은 폴더를 움켜쥐고 열어서 페이지를 훑어보기 시작했다. 읽을수록 그의 얼굴은 어두워졌고 눈썹은 찌푸려졌으며 손가락은 신경질적으로 책상을 두드렸다. 갑자기 그는 폴더를 세게 닫고 책상 위로 내던졌다. 이게 다 뭐야? 그가 폴더를 옆으로 던지며 소리쳤다. 박 대리, 도대체 무슨 일이야? 다른 직원들과 똑같은 아이디어를 몇 번째 가져오는 거야. 그럴 리가 없습니다. 서연은 서류를 움켜쥐고 당황하며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다. 이거 며칠 동안 작업한 겁니다. 물론이겠지. 그러고 나서 마법처럼 누군가 나한테 똑같은 걸 너보다 먼저 가져오지. 그가 두 팔을 휘저었다. 이런 얘기 듣는 거 지긋지긋해. 하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이해가 안 돼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는데요. 박 대리.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당신, 해고야. 그녀는 얼어붙었다. 네? 그녀는 마치 자기 귀를 믿을 수 없다는 듯 속삭였다. 해고라고. 김 부장님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내 변명은 이제 질렸어. 내 회사에서 무능함을 더는 용납할 수 없어. 하지만 전 여기서 10년 동안 일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가 그녀의 말을 끊었다. 이건 비즈니스지. 자선단체가 아니야. 짐 싸서 당장 나가. 서연의 속이 뒤집혔다.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느꼈지만 그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폴더를 집어들고 그녀는 벌떡 일어나 사무실을 뛰쳐나갔다. 문 밖에서 다리가 풀려 벽에 등을 기댄 채 억울함과 절망감에 숨을 헐떡였다. 지수가 모퉁이에서 뛰쳐나와 그녀에게 달려왔다. 젠장, 서연아, 무슨 일이야? 그가 나를 해고했어. 그녀가 힘겹게 말했다. 눈물이 뺨을 타고 줄줄 흘러내렸다. 뭐? 왜? 내가 다른 사람 아이디어를 베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이 아니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 지수는 주위를 둘러보고 서연의 손을 잡아 끌었다. 가자. 복도 한가운데 이렇게 서 있을 순 없어. 휴게실로 가자. 진정해야 해. 갈 곳이 없어, 지수야. 주택담보대출도 있고 딸도 있는데 이제 어떻게 다 감당하지? 흐느낌이 히스테릭한 속삭임으로 변했다. 우리 어떻게든 방법을 찾을 거야. 친구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혼자가 아니야. 알겠지? 하지만 서연에게는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다. 수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고 이 심연에서 어떻게 빠져나와야 할지 막막했다. 친구들은 휴게실로 갔다. 서연은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김 부장님과의 대화 후에도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말을 몇 번이고 되새기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이해하려고 애썼다. 그래서 무슨 이유로 해고된 거야? 지수의 목소리가 그녀를 멍한 상태에서 깨웠다. 친구는 옆에 앉았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했다. 누군가 또 내가 낸 아이디어와 똑같은 아이디어를 냈다고 했어. 하지만 그럴 리가 없잖아. 알지? 서연은 자신을 추스르려 애쓰며 고개를 저었다. 내가 다 생각해낸 거야. 친구야, 혹시 내 아이디어가 진부해진 건 아닐까? 지수가 씩 웃었지만 서연의 타오르는 시선을 보고는 금세 말을 멈췄다. 진심이야? 그녀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다. 아니, 휴가를 얼마나 안 갔어?
친구가 어깨를 으쓱했다. 번아웃은 장난이 아니라고. 지수야. 서연은 절망의 파도가 다시 자신을 덮치는 것을 느끼며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100% 쏟아붓는 거 알잖아. 모든 프로젝트, 모든 아이디어, 밤새워 전략을 짜고, 그러고 나서 그냥 누가 훔쳐갔어. 지수는 입술을 깨물고 시선을 돌렸다. 그녀는 분명 무언가 숨기고 있었다. 왜? 서연이 경계했다. 뭐 아는 거 있어? 아니. 그냥. 지수는 머뭇거렸지만 서연이 포기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체념한 듯 한숨을 내쉬었다. 우리 사무실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알잖아. 이 모든 갑작스러운 우연, 예기치 않은 해고들. 이게 정말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해? 서연이 눈살을 찌푸렸다. 무슨 소리야. 그냥 지수는 누군가 엿들을까봐 신경질적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조심해. 보이지 않는 것과 싸우려 하기보다 때로는 제때 떠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서연은 반박하고 싶었지만 갑자기 기운이 완전히 빠지는 것을 느꼈다. 됐어. 이제 짐 싸야겠다. 지수는 그녀가 판지 상자에 짐을 싸는 것을 도왔다. 사무실은 마치 얼어붙은 듯 했다. 모든 동료가 그녀 쪽을 쳐다보지 않으려 애쓰는 것 같았지만 그녀와 눈이 마주치면 즉시 서둘러 시선을 돌렸다. 박 대리님. 방 저쪽 끝에서 누군가 중얼거렸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사무실 문에 다가가 그녀는 멈춰서서 심호흡을 하고 돌아섰다. 안녕히 계세요. 그녀는 수년 동안 함께 일했던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행운을 빕니다. 그리고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한때 자신에게 너무나 소중했던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떠났다. 서연은 운전석에 앉아 손가락 마디가 하얘질 정도로 핸들을 꽉 쥐었다. 그녀는 앞을 보고 있었지만 눈앞에는 오늘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다. 부장님과의 대화, 분노, 억울함, 굴욕감. 그녀는 손바닥으로 핸들을 세게 치고 이를 악물었다. 이제 어떡하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해?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젠장. 입술을 굳게 다문 서연은 시동키를 돌려 집으로 향했다. 머리가 욱신거리고 생각이 뒤죽박죽이었지만 잠시라도 정신을 차려야 했다. 그녀는 집에 도착해서 주차하고 무거운 한숨을 쉬며 아파트로 올라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아파트의 정적이 그녀를 감쌌다. 옷도 벗지 않은 채 그녀는 소파에 앉아 한 곳을 응시했다. 하지만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다. 이모님에게 당분간 도움이 필요 없다고 알려야 했다. 그녀는 전화기를 들어 최 여사님의 번호를 누르고 수화기를 귀에 댔다. 신호음이 울리고 몇 초 후 다정한 이모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 서연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 여사님. 서연은 침착하게 말하려고 애썼다. 오늘 소희는 제가 학교에서 데려오려고요. 무슨 일 있으세요? 이모님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다. 서연은 대답하기 전에 이를 악물었다. 별로 좋지 않아요. 해고당해서 당분간은 여사님께 드릴 돈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당장 새 일자리를 찾아야 해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최 여사님은 부드럽게 말했다. 어머, 안타깝네요. 서연 씨는 훌륭한 엄마고 강한 여자예요. 분명 잘 해낼 거라고 믿어요. 다시 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제가 소희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 말에 서연의 마음이 따뜻해졌고 순간적으로 마음이 가벼워졌다. 모든 것에 감사드려요, 최 여사님. 그녀는 속삭이고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전화기를 테이블 위에 놓고 멍하니 바라보았다. 생각이 다시 머릿속을 맴돌며 서로를 밀어냈다. 직업도 없고 안정적인 수입도 없다.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소희에게 우리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다. 패닉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행동해야 한다. 서연은 노트북을 펴고 채용 공고를 찾기 시작했다. 채용 사이트를 재빨리 열고 공고를 훑어보았다. 언뜻 보기에는 몇 가지 적합한 자리가 있었다. 그녀는 한 고용주의 번호를 누르고 응답을 기다렸다. 여보세요. 마케팅 플러스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서연이라고 합니다.
PR 매니저 직책에 지원하고 싶습니다. 전화기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죄송하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박서연입니다. 박서연. 순간의 침묵. 그러고 나서 딱딱한 목소리가 대답했다. 죄송하지만 그 자리는 이미 채워졌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신호음이 울렸다. 서연이 눈살을 찌푸렸다. 자리가 채워졌다고? 방금 사이트에 올라왔는데. 그녀는 어깨를 으쓱하고 다음 공고로 넘어가 다시 번호를 눌렀다.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티브 솔루션 에이전시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서연입니다. PR 전문가이고 귀사의 채용 공고에 관심이 있습니다. 아, 죄송하지만 그 직책은 이미 마감되었습니다. 서연은 전화기를 꽉 쥐었다. 또다시 거절. 그녀가 이름을 말하자마자 무슨 일이지? 그녀는 세 군데 회사에 더 전화해 보았고 매번 똑같은 대답을 들었다. 아무도 그녀의 지원서를 검토조차 하려 하지 않았다. 이상하네. 뭐가 문제지? 그녀는 노트북을 닫으며 중얼거렸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모든 것이 이렇게 나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녀의 앞길을 막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누가? 왜? 그녀는 고개를 들어 시계를 보았다. 벌써 소희를 데리러 갈 시간이었다. 모든 불안한 생각들을 제쳐두고 그녀는 가방을 들고 아파트를 나섰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딸과의 삶을 망치게 놔둘 수는 없었다. 힘든 대화가 기다리고 있었지만 먼저 소희에게는 미소를 지어야 했다. 딸은 엄마가 무너진 모습을 봐서는 안 되니까. 서연이 학교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소희는 현관에 서서 배낭을 메고 미소를 지으며 활기차게 보였다. 엄마를 보자 그녀의 눈이 기쁨으로 반짝였고 차를 향해 달려왔다. 서연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순간을 특별하게 만들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느꼈다. 엄마, 그래도 나 데리러 와줬네. 소희가 그녀를 껴안으며 외쳤다. 서연은 딸을 꼭 껴안으며 가슴속에 온기가 조금이나마 퍼지는 것을 느꼈다. 때로는 그녀의 어린 딸이 버틸 힘을 주는 유일한 존재였다. 응, 올 수 있었어. 서연은 미소를 지으려 애썼지만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났다. 그들은 차에 탔고 서연이 운전에 집중하려 하는 동안 소희는 이미 그녀를 유심히 살피고 있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좀 슬퍼 보여. 소희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지만 아이 같은 순진함도 묻어났다. 서연은 심장이 뱉는 것을 느꼈다. 딸이 자신 때문에 걱정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아무리 감정을 숨기려 해도 소희는 엄마가 괜찮지 않을 때를 항상 알아차렸다. 아, 아가야. 엄마 회사에서 잘렸어. 서연은 백미러를 보며 거의 속삭이듯 말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마음속의 무거움을 감출 수 없었다. 소희는 잠시 침묵했고 무슨 뜻인지 바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았다. 잘렸다고? 하지만 엄마는 일이 제일 좋다고 했잖아. 소희는 놀라 엄마에게 고개를 돌렸다. 서연은 한숨을 참으며 딸을 바라보았다. 눈물을 보일 수 없었고 소희가 더 걱정하게 만들 수도 없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가끔은 이런 일도 생겨.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게 변할 때가 있거든. 하지만 걱정하지 마. 우린 방법을 찾을 거야. 약속할게. 엄마는 항상 해결책을 찾잖아. 그렇지? 소희는 입술을 오므렸지만 그녀의 큰 눈은 여전히 엄마를 완전히 믿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말을 찾지 못했다. 대신 엄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슬퍼하지 마. 제발. 우리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그렇지? 소희가 약간 더듬거리며 말했다. 서연은 심장이 죄어오는 것을 느꼈다. 소희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동시에 이 순간은 중요했다. 딸은 할 수 있는 한 그녀를 지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물론이지, 아가야.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그다지 자신감은 없었다. 우린 언제나처럼 잘 해낼 거야. 집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집이 평소보다 더 텅 빈 것처럼 느껴졌다.
정적이 숨 막혔다. 그녀는 코트를 벗고 부엌으로 들어가 차가운 차가 담긴 컵이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지만 마음은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믿기를 거부했다. 그녀는 아파트 월세를 어떻게 낼지, 아니면 적어도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다음 몇 주 동안 먹을 것을 어떻게 살지 아무런 생각이 없었다. 소희는 책상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지만 계속해서 엄마를 훔쳐보았다. 서연은 딸 옆에 앉아 그녀의 그림을 들여다보았다. 소희야, 정말 잘 그린다. 넌 정말 재능이 있어. 그녀는 자신의 생각에서 벗어나려 애쓰며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소희는 기쁘게 미소 지었지만 곧바로 다시 지지하는 역할을 맡았다. 엄마, 나도 도울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우린 항상 잘 해내잖아. 서연은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약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다. 대신 그녀는 일어나 컴퓨터로 갔다. 계속해서 일자리를 찾아야 했다. 채용 공고 페이지를 열고 지원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편지 한 통, 또 한 통. 그녀는 5군데 다른 회사에 이력서를 보냈고 적어도 한 군데에서라도 답장이 오기를 바랐다. 희망은 너무나 연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는 없었다. 때때로 소희가 무언가 묻거나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서연은 그녀의 말에 거의 집중할 수 없었다. 그녀의 눈앞에는 화면의 글자들만 보였고 그녀는 자신이 아직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썼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위안을 주지는 못했다. 모든 곳에서 거절의 소리가 들렸고 그럴수록 기분은 더 나빠졌다. 몇 시간이 지났고 서연은 오늘 운이 없다는 것을 완전히 깨달았다. 그녀는 노트북을 닫고 여전히 책상에 앉아 환상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는 소희를 바라보았다. 소희야, 저녁 먹자. 서연은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것을 느끼며 물었다. 응, 엄마. 나중에 저녁 식사 시간에 서연은 소희에게 집중하려고 노력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침착함을 유지하고 딸에게 자신이 느끼는 압박감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었다. 소희는 친구들에 대해, 새로운 단어를 배우는 방법에 대해, 그리고 반에 새로운 동물인 기니피그가 생겼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연은 듣고 있었지만 생각은 여전히 이력서와 거절에 머물러 있었다. 곧 저녁 식사가 끝났고 소희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서연을 혼자 식탁에 남겨두었다. 여자는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다. 무너질 수는 없었다. 결국 딸을 위해 이겨내야 했다. 그녀는 이력서를 몇 개 더 보내고 노트북을 닫았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무거운 마음으로 잠에서 깼다. 언제나처럼 먼저 기지개를 켜고 눈을 비비고 시계를 보았다. 7시 30분. 창문으로 밝은 햇살이 들어왔지만 그녀는 자신의 슬픔을 숨기려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움을 느낄 여유가 없었다. 모든 생각은 다시 한 가지, 일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녀는 전화기를 집어들고 바로 메일을 열었다. 몇 통의 새로운 편지. 적어도 누군가는 응답해 줄 것이라는 희망은 사라졌다. 또 다른 거절 메시지를 읽었을 때 정말 운도 없지. 서연은 혼잣말로 속삭였다. 서연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다. 소희는 이미 식탁에 앉아 만화 캐릭터가 그려진 배낭을 손가락 사이에 끼고 있었다. 오늘은 좋아하는 분홍색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얼굴은 행복으로 빛났다. 그녀에게 세상은 서연보다 훨씬 단순해 보였다. 엄마, 아직 아침 안 만들어줬어? 소희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녀를 쳐다보았다. 서연이 미소 지었다. 물론이지. 지금 만들어줄게. 걱정하지 마. 그녀는 가스레인지로 가서 오믈렛을 만들기 시작했다. 어제 학교는 어땠어? 아주 좋았어. 오늘 새로운 새들을 배울 거야. 엄마, 정말 웃기게 생겼어. 소희는 신나게 자리에서 폴짝 뛰었고 그 모습에 서연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소희가 그녀의 삶에서 가장 큰 빛의 원천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날이 갈수록 그 빛이 희미해지는 것을 느꼈다. 딸에게는 말할 수 없었다. 소희는 아직 너무 어려서 이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아침 식사 후 잠시 침묵 속에서 생각에 잠겨 있던 서연은 남대문 시장에 가기로 결정했다. 잠시나마 문제를 잊고 집안일을 하고
딸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순간이었다. 그들은 보통 신선한 식료품을 사기 위해 그곳에 갔다. 소희는 소음과 화려한 진열대 사이를 걷는 것을 좋아했고 서연은 그냥 식료품을 골랐다. 시장에 갈래? 서연이 옷장에서 가방을 꺼내며 물었다. 소희는 즉시 벌떡 일어나 그녀에게 달려갔다. 응응응 엄마, 새들 보고 싶어. 그리고 거기서 파는 달콤한 호두도 기억나? 그녀의 얼굴이 환해졌고 그 속에는 어린 시절의 근심 없는 빛이 있었다. 물론 기억하지. 서연이 딸을 흘끗 보며 대답했다. 하지만 기억해. 우리는 채소랑 과일만 살 거야. 거기서 오래 머물지 않을 거야. 그들은 차에 탔고 서연은 속의 긴장이 조금 풀리는 것을 느꼈다. 소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항상 즐거웠고 그녀는 그것을 좋아했다. 시장은 사람들로 붐볐고 시끄러웠지만 바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서연은 자신이 평범한 무언가의 일부라고 느낄 수 있었다. 사람들, 흥정, 일상의 걱정거리, 이 모든 것이 그녀에게 어느 정도의 평온함을 주었다. 시장은 평소처럼 과일과 채소를 파는 화려한 좌판들로 가득했다. 소희는 옆에서 폴짝거리며 늘 그렇듯 자신만의 무언가에 대해 제잘거렸다. 엄마, 배 몇 개 사도 돼? 그녀는 즙이 많은 과일이 담긴 큰 바구니에 주목하며 물었다. 물론이지. 하지만 너무 많이 사지는 마. 서연이 딸을 부드럽게 껴안으며 대답했다. 몇 개의 좌판을 지나쳤을 때 서연은 한 늙은 여인의 모습에 시선이 끌리는 것을 느꼈다. 화려한 옷을 입은 무당이 시장 모퉁이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유심히 쳐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날카롭고 꿰뚫어 보는 듯 했으며 손에는 몇 장의 카드와 이상한 부적들을 들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서연은 그녀의 손에 많은 팔찌와 반지가 있는 것을 보았다. 이 모든 것이 분명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엄마, 저 할머니 좀 봐. 마법사 같아. 그렇지. 소희가 그 여자를 발견하고 엄마의 손을 잡아 끌며 물었다. 서연은 자세히 보니 무당이 몇 장의 카드를 들고 있는 것을 보았고 아마도 그녀에게는 앞에 누가 서 있는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소희야, 가까이 가지 마. 서연은 부드럽게 말했지만 왜 딸이 그 여자와 어울리는 것을 원치 않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소희는 언제나처럼 호기심이 많았다. 갑자기 그녀는 인파 속에서 길을 잃었다. 소녀는 제자리에 서서 엄마를 눈으로 찾았다. 심장이 곧 튀어나올 것처럼 빠르게 뛰었다. 엄마 친구가 선물한 팔찌를 벗어라. 무당이 말했다. 소희는 놀라 그녀를 쳐다보며 얼어붙었다. 그 말은 너무나 이상하게 들렸다. 순간이 너무나 뜻밖이어서 소녀는 바로 대답조차 할 수 없었다. 네? 소희는 여자의 눈을 들여다보며 겨우 말했지만 무당은 그녀의 반응을 알아차리지 못한 듯 갑자기 인파 속으로 사라져 안개처럼 흩어졌다. 소희는 몇 순간 멍하니 서서 그 이상한 여자가 어디로 갔는지 이해하려는 듯 주위를 둘러보았다. 서연이 딸에게 다가왔을 때 소희는 겁에 질려 있었다. 맙소사 소희야, 정말 놀랐잖아. 서연이 딸을 재빨리 껴안으며 말했다. 어디 갔었어? 엄마, 잠깐 한눈 팔았는데 엄마가 없었어. 소희는 약간 당황하고 겁에 질린 목소리로 엄마의 손을 꼭 잡고 계속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들은 서둘러 차로 돌아갔고 집으로 가는 길에 소희는 계속해서 일어난 일에 대해 생각했다. 집에 돌아온 후 소희는 곧장 자기 방으로 가서 창가에 앉아 엄마 친구인 지수가 선물한 팔찌를 살펴보기 시작했다. 크고 납작한 구슬이 달린 작은 팔찌였다. 그녀는 그것을 손에 들고 돌려보기도 하고 마치 그 의미를 이해하려는 듯 얼굴에 대보기도 했다. 잠시 생각한 후 소녀는 팔찌를 벗어 선반 위에 올려놓았다. 마치 중요한 무언가를 옆으로 치워두는 것 같았다. 그리고 왜 그런 느낌이 들었는지 스스로에게 완전히 설명할 수는 없었다. 저녁에 지수가 집에 찾아왔다. 서연은 그녀의 방문을 기뻐했다. 친구는 항상 힘든 순간에 기분 전환을 시켜주고 지지해주는 법을 알았다. 그녀는 지수를 부엌으로 초대했고 그곳에서 그들은 재빨리 차를 준비하고 식탁에 앉았다. 너 지금 내 자리에 누가 왔는지 믿지 못할걸.
지수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입술을 오므리며 말을 시작했다. 마치 믿을 수 없는 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서연은 들을 준비가 된 채 눈썹을 치켜 올렸다. 어서 말해봐. 애태우지 말고. 서연이 친구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소식을 공유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느끼며 재촉했다. 지수는 마치 무거운 비밀을 털어놓는 것처럼 한숨을 내쉬었다. 네, 전 남편의 내연녀. 그녀가 말했고 목소리에는 놀란 기색이 스며 있었다. 그것은 마치 천둥 소리와 같았다. 서연은 얼어붙었다. 찻잔을 든 그녀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다. 그녀는 자기 귀를 믿을 수 없었다. 놀라움으로 눈이 커졌다. 뭐? 그녀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내뱉었다. 믿을 수 없어. 어떻게 거기 있게 된 거지? 지수는 팔꿈치를 테이블에 괴고 손을 모으며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할 준비를 했다. 나도 몰라. 하지만 그녀가 몇 달 동안 재택근무만 했다는 게 밝혀졌어. 지수가 두 손을 벌리며 말했다. 상상이나 돼? 서연은 고개를 숙이며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전 남편 주변에는 항상 여자가 많았지만 그들 중 한 명이 이제 자기 자리에서 일하고 있다는 생각은 견딜 수 없었다. 그녀는 진정하려고 애썼지만 분노와 억울함이 가슴을 가득 채웠다. 믿을 수 없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서연이 지수를 쳐다보며 말했다. 아, 친구야. 나도 이해가 안 돼. 서연은 눈을 감으며 감정의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들의 가족이 행복해 보였던 시절을 떠올렸다. 하지만 어느 날 그에게 내연녀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서연과 소희는 그의 집을 떠났다. 정말 충격이야. 서연이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끼며 조용히 말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어. 지수는 친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부드럽고 동정심이 가득했다. 인생이 항상 공평하지만은 않다는 건 사실이야. 그녀는 잠시 침묵한 후 말했다. 하지만 넌 강해, 서연아. 넌 이걸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서연은 한숨을 쉬었지만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그녀는 그 여자와 이 모든 이야기를 잊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모든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왜 김 부장님은 재택근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말해주지 않았을까? 왜 나한테 숨겼을까? 서연은 답을 찾지 못한 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지수는 그녀의 손에 손을 얹어 지지를 전하려 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게 더러운 게임이기 때문이야. 그녀가 대답했다. 하지만 넌 여기에 빠져들면 안 돼. 너에겐 소희가 있잖아. 너 자신과 소희를 돌봐야 해. 그 여자가 내 평온을 빼앗게 놔두지 마.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꿋꿋하게 버티려고 노력했다. 지수는 항상 그녀를 지지하기 위해 곁에 있었지만 이번에는 특히 중요했다. 고마워, 지수야. 네 말이 맞아. 소희를 생각해야 해. 그녀는 미소를 지으려 애쓰며 말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왜 모든 것이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분노와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이 너무 많았다. 어떻게 그녀가 이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까? 자, 그럼 모든 게 잘 풀리기를 바라며 한잔하자. 지수가 찻잔을 들며 말했다. 우리를 위해. 서연이 약간 기운을 차리며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슬픔으로 가득했다. 그 순간 부엌으로 달려온 소희가 그들의 대화를 끊었다. 엄마, 이것 좀 봐. 소녀가 분해된 부품처럼 보이는 물건을 손에 들고 외쳤다. 서연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며 돌아섰다. 소희는 불안해 보였고 눈은 놀라움으로 가득했으며 소녀의 손에는 해체된 팔찌가 있었다. 이게 뭐야, 소희야?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물었다. 소녀는 금속 부품들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지수가 선물한 팔찌는 조각나 있었고 작은 반짝이는 부품들 사이에서 그녀는 특이한 것을 발견했다. 몇 개의 마이크로칩, 작은 카메라, 그리고 마이크. 서연 옆에 앉아있던 지수는 재빨리 몇 개의 부품을 집어들고 그것들을 보고는 놀라움에 입을 벌렸다. 이건 미니 카메라랑 마이크잖아. 그녀가 손에 든 물건들을 경악하며 둘러보며 외쳤다. 이거 어디서 났어? 이모가 선물해준 팔찌에서요. 소희가 목소리에 불안감을 담아 대답했다. 지수는 잠시 침묵했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마침내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서연은 팔짱을 끼고 서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하려고 애썼다. 지수야, 설명해 줄 거 없어? 그녀는 친구에게 향하며 생각을 정리하려고 애썼다. 지수는 마치 자신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것처럼 시선을 돌리며 어깨를 으쓱했다. 나 아무것도 이해가 안 돼. 그녀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워 보였다. 하지만 그 속에는 커져가는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서연은 분노와 불안이 가슴속에서 커져가는 것을 느끼며 다음 질문을 던졌다. 이 팔찌 어디서 났어? 그녀의 어조는 엄격했고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너 지금 화낼 거야. 지수가 말했지만 그녀 자신도 이 상황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이 팔찌 소희 아빠가 전해달라고 부탁했어. 서연은 듣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오, 맙소사. 이제 왜 내 아이디어가 나보다 먼저 김 부장님께 전달됐는지 알겠네. 서연이 내면의 긴장이 분노로 바뀌는 것을 느끼며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동안 나를 감시하고 있었던 거야. 아니, 그렇게 생각해? 지수는 상황을 이해하고 무언가 연결 지으려고 애썼다. 그럼 이 모든 게 내 잘못이라는 거야? 어이, 아니야. 서연은 지수에게 한 걸음 다가가 그녀를 진정시키려 했다. 자책하지 마. 그래, 친구야, 소희한테 이 망할 팔찌를 가져다 준 건 나잖아. 지수는 그렇게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비난이 아니라 짜증과 걱정만이 묻어났다. 부엌에는 침묵이 흘렀다. 공기가 더 무거워진 것 같았고 각자 말 그대로 삶을 무너뜨리는 새로운 사실들을 이해하려고 애썼다. 서연은 싱크대로 몇 걸음 다가가 물 한 잔을 따랐다. 손이 약간 떨렸지만 자신을 진정시키려 애쓰며 몇 모금 마셨다. 생각이 머릿속을 헤집었다. 전 남편이 정말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다면 모든 것이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했다. 뭔가 생각해내야 해. 지수가 말했다.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불안감이 느껴졌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삶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해야지. 하지만 뭘. 그녀는 조용히 말하며 물을 한 모금 더 마시고 생각을 정리하려고 애썼다. 지수는 마치 공중에서 답을 찾는 것처럼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침묵은 여전히 그녀를 짓눌렀다. 설명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었다. 있잖아. 나 내일 그 사람한테 갈 거야. 서연이 갑자기 침묵을 깨고 말했다. 지수는 그녀의 결단력에 놀라 돌아보았다. 왜? 친구가 놀랐다. 너 그 사람이랑 얘기하기 싫다고 했잖아. 우리한테 뭘 원하는지 알아내고 싶어. 서연이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녀의 시선은 확고했고 더 이상 이 모든 것을 계속되게 놔둘 수 없었다. 지수는 등을 돌려 신경질적으로 찻잔을 만지작거렸다. 그녀는 이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필요한 일이었다. 정말 그렇게 할 거야?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응. 서연이 대답했다. 그가 뭘 꾸미고 있는지 알아내야 해. 이대로 그냥 둘 수는 없어. 부엌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다. 지수는 친구와 그들의 대화를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는 소희를 바라보며 상황이 점점 더 복잡해지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서연은 운전석에 앉아 길을 유심히 살폈다. 소희는 이미 학교에 갔고 아침 시간에 분주함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생각은 어제 부엌에서 일어난 사건들로 돌아갔다. 해체된 팔찌, 마이크, 카메라, 이 모든 세부 사항들이 그녀를 괴롭혔지만 오늘이 모든 것을 제자리에 놓아줄 것이었다. 그녀는 전 남편인 민준을 만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내야 했다. 민준의 사무실은 도시 중심부, 금융가의 심장부에 위치해 있었다. 단순한 사무실이 아니라 그의 성공의 기념비였다. 파노라마 뷰가 있는 유리 건물, 호화롭게 꾸며진 사무실, 그리고 너무나 전문적이어서 거의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직원들.
서연은 주차하고 차에서 내리기 전에 심호흡을 했다. 긴장과 분노가 커져가는 것을 느꼈다. 그를 두려워하는 것을 오래전에 그만둔 것 같았지만 민준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는 기억은 그녀에게 불쾌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그녀가 그의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민준은 의자에 앉아 전화로 무언가 논의하고 있었다. 그는 눈도 들지 않고 계속해서 상대방과 이야기했다. 서연은 문가에 서서 그가 안녕이라고 말하고 수화기를 내려놓는 것을 들을 때까지 귀를 기울였다. 오, 서연아, 나도 너 보니까 반갑네. 민준이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장난스러웠고 말투는 여전히 예전처럼 권위적이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냥 그의 책상 앞에 서서 속이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무슨 일로 왔어? 그가 팔짱을 끼고 물었다. 서연은 분노와 억울함이 가득한 시선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아마 당신도 내가 왜 여기 왔는지 알걸. 그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왜 그랬어? 이 모든 게임은 왜 하는 거야? 우리한테 뭘 원해? 민주는 한쪽 눈썹을 치켜 올리며 씩 웃었다. 마치 그녀의 질문을 이미 예상했다는 듯이. 서연아, 넌 항상 그렇게 직설적이야. 그가 의자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그런 네가 좋아. 그가 손가락으로 그녀의 뺨을 스쳤다. 서연은 그의 손길을 피하며 움찔했다. 감히 그녀의 목소리는 더 단호해졌고 경멸로 가득했다. 나를 해고시키고 내 창녀를 내 자리에 앉히기 위해 모든 걸 꾸민 게 당신이라는 거 알아. 민주는 웃음을 터뜨리며 다시 의자에 앉아 다리를 꼬았다. 눈치챘네. 그가 비웃으며 말했다. 넌 항상 너무 똑똑했어. 쓸데없는 말로 시간 낭비하지 말자. 서연이 말했다. 그녀의 눈은 결의로 빛났다. 본론으로 들어가자. 우리한테 뭘 원해? 너랑 소희가 집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어. 그가 자신의 의도를 숨기지 않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가 예상치 못하게 부드러워져 서연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팔짱을 끼고 비웃었다. 그건 불가능해. 그녀가 씩 웃었다. 내가 돌아갈 수 없다는 거 알잖아. 왜? 민주는 약간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내가 널 설득할 수 없다고 생각해? 서연은 한숨을 쉬었다. 하고 싶지 않은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에 내심 대비했다. 당신한테 무슨 이익이 있으니까 나한테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거지? 그녀는 그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눈을 마주쳤다. 하지만 정말 우리한테 뭘 원해? 민준아? 그는 씩 웃었지만 미소는 공허하고 차가웠다. 너 바보 아니잖아, 서연아. 그가 말했다. 다음 주에 우리한테 사업 파트너가 와. 그 사람한테는 가족 가치가 아주 중요해. 서연은 긴장했다. 그녀는 전에 그 이름을 들었고 심지어 직접 만난 적도 있었다. 이 선생님. 그녀가 말했다. 그래서 그가 우리를 보고 싶어 하는 거구나.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응, 바로 그 사람이야. 지난번에 네가 그 사람 마음에 아주 들었거든. 민준이 한마디 한마디를 즐기며 말했다. 서연은 불편해지는 것을 느꼈다. 머릿속에 생각이 맴돌았다. 그는 그녀를 이용하고 소희를 이용해서 파트너에게 잘 보이려는 것이다. 하지만 그 다음은? 그 후에는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그녀는 자신의 불안감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쓰며 물었다. 민주는 침착하게 그녀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일주일 후에 그는 떠날 거고 너는 다시 네 아파트로 돌아갈 수 있어. 평소처럼 아무런 어려움 없이 모든 것이 예전처럼 될 거야. 내가 거절하면? 그녀가 씩 웃었다. 그러면 법원에서 소희를 데려갈 거야. 실업자인 엄마가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으니까. 서연은 잠시 생각했다. 그는 다시 그녀를 조종하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게임에 지쳤지만 지금은 더 많은 것을 알기 위해 동의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좋아. 그녀가 차갑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 민주는 흥미롭게 눈썹을 치켜 올렸다. 뭔데? 그가 비웃으며 물었다. 서연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이 일이 끝나면 우리에 대해 영원히 잊어. 그리고 나도 당신 회사에서 일할 거니까 그저 말아도. 민주는 그녀의 대담함에 자신도 모르게 놀라 웃음을 터뜨렸다.
오, 넌 나를 놀라게 하는구나, 서연아. 그가 약간의 감탄을 담아 말했다. 자, 그럼, 좋아. 그가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서연은 손을 내밀었고 그들의 손은 굳게 맞잡았다. 저녁이 도시에 내려앉을 무렵 서연과 소희는 민준의 집으로 돌아왔다. 자, 준비됐어? 서연이 문에 다가서며 소희에게 물었다. 가슴속에 불안감이 쌓이는 것을 느꼈지만 꿋꿋하게 버티려고 노력했다. 소희는 차례로 약간 당황스러워 보였지만 집에 들어서자 얼굴이 기쁨으로 환해졌다. 엄마, 준비됐어. 소녀가 복도로 자신있게 걸어가며 말했다. 여기 정말 오랜만이야. 서연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른 채 딸을 지켜보았다. 이 집은 한때 그녀가 미래를 꿈꾸던 곳이었다. 그리고 지금은 그녀의 지난 실수와 잃어버린 희망을 상기시키는 곳일 뿐이었다. 그들이 집에 들어서자마자 소희는 민준이 의자에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는 식당 쪽으로 달려갔다. 그는 발소리를 듣고 즉시 일어섰다. 아빠, 정말 보고 싶었어요. 소희가 그에게 달려가 꼭 껴안으며 말했다. 민주는 활짝 웃었다. 딸을 볼 때 그의 얼굴이 변했다. 서연은 그의 시선을 느꼈지만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려 했다. 나도 보고 싶었어, 아가야. 그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어떻게 지냈어? 괜찮아? 네, 괜찮아요. 소희가 그의 포옹에서 물러나며 서연에게 질문 가득한 시선을 던졌다. 보기 좋네. 민준이 서연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따뜻함이 묻어났지만 그녀는 그 뒤에 미묘한 위협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서연은 대답할 용기가 나지 않아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에는 불이 타올랐지만 감정을 억누르려고 노력했다. 뭐 좀 드실래요? 민준이 서연이 긴장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말했다. 아니면 길 오느라 뭐 필요한 거라도? 아니요, 괜찮아요. 서연이 즉시 대답했고 민준이 약간 긴장하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일시적인 합의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지금은 그것을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대신 그는 순간을, 특히 이 찰나의 귀환을 즐기고 싶었다. 다음 날 아침, 동이 트자마자 서연과 민주는 이미 차에 앉아 공항으로 향하고 있었다. 소희는 이모님과 함께 집에 남았고 서연은 오늘이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그녀는 침착하려고 노력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분명한 불안감이 그녀를 괴롭혔다. 정말 괜찮을 거라고 확신해? 민준이 고속도로로 진입할 때 그녀를 힐끗 쳐다보며 물었다. 서연이 길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우리는 그냥 이 선생님을 만나고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하고 그게 다야. 당신도 이게 중요하다고 했잖아.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소리에는 어떤 숨겨진 불안감이 묻어났다. 알았어. 그가 다시 길에 시선을 집중하며 덧붙였다. 그들이 공항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인파 속에서 이 선생님이 눈에 띄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다. 그는 키가 크고 흠잡을 데 없는 정장을 입고 있었으며 차분하면서도 꽤 날카로운 시선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등장은 즉시 주목을 끌었고 비즈니스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그 주위에는 가벼운 위험의 아우라가 느껴지는 듯했다. 박 대리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선생님이 활짝 웃으며 그들에게 다가오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따뜻한 예의가 묻어났지만 협력에 대한 관심도 느껴졌다. 저도 반갑습니다, 이 선생님. 서연이 대답하며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지만 그것은 잠시뿐이었다. 민주는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손을 내밀었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그가 자제하며 미소 지었다. 이 선생님도 똑같이 대답했다. 그의 시선은 서연보다 민준에게 조금 더 오래 머물렀지만 그것도 대수롭지 않았다. 여행이 즐거우셨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함께 공항 출구로 향할 때 민준이 말했다. 네, 괜찮았습니다. 이 선생님이 대답했다. 식당으로 가는 차 안에서 서연은 공기 중의 긴장이 점점 더 뚜렷해지는 것을 느꼈다. 앞좌석에 앉은 이 선생님은 계속해서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서연은 이것이 그의 진짜 의도를 숨기기 위한 베일일 뿐이라고 느꼈다. 그는 너무 똑똑하고
너무 경험이 많았다. 우리의 협력을 어떻게 보시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이 선생님이 약간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다. 귀사는 꽤 오래전부터 연구해왔고 일하는 방식이 마음에 듭니다. 하지만 귀사가 자신에게서 어떤 잠재력을 보는지 이해하고 싶습니다. 서연은 대화에 끼어들지 않고 거리를 두는 것처럼 보이는 민준을 쳐다보았다. 저희는 발전을 위한 훌륭한 조건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서연이 자신감을 가지려 애쓰며 대답했다. 저희는 가족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으며 바로 그것을 바탕으로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무언가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훌륭합니다. 이 선생님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바로 제가 듣고 싶었던 말입니다. 곧 그들은 식당에 도착했고 이곳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다. 편안하고 세련되면서도 동시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 선생님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 점에는 매혹적인 무언가가 있었다. 앉으세요. 민준이 테이블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는 재빨리 서연 옆에 앉았고 이 선생님은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다. 웨이터가 메뉴를 가져왔고 비즈니스맨들을 위한 전통적인 게임인 음식과 음료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서연은 이 대화가 더 심각한 사업 제안을 위한 위장일 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품질과 가족 가치의 조화가 당신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 선생님이 서연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말을 이었다. 우리에게는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고 가족으로서 여러분이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민주는 침묵했다. 그의 손은 마치 무언가를 참으려는 듯 잔을 꽉 쥐고 있었다. 저희는 어떤 조건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연이 이 선생님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성과 장기적인 결과입니다. 물론입니다. 이 선생님이 말했다. 그리고 아마도 이를 위해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가족 관계는 비즈니스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서연은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들의 가족이 오래전에 무너졌고 지금은 단지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무슨 뜻이죠? 그녀가 약간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물었다. 이 선생님은 침착하게 의자에 등을 기댔다. 저는 여러분의 가족 관계가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이 눈에 띄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서연은 긴장을 유지하려 애쓰면서 목소리가 갈라지는 것을 느꼈다. 이해합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제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말했지만 내면은 평온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 선생님이 미소 지었다. 좋습니다. 우리가 장기적인 협력을 향한 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선생님이 식당을 떠나 호텔로 향하자 서연과 민준 사이의 분위기는 달라졌다. 가벼운 저녁 공기는 비즈니스 대화 내내 맴돌던 긴장감을 싣고 갔다. 이제 남은 것은 그들만의 대화뿐이었고 그것은 이제 막 시작되는 것 같았다. 산책할래? 그들이 식당을 나설 때 민준이 제안했다. 그의 목소리는 약간 긴장되어 있었지만 진심 어린 요청이 묻어났다. 서연은 그를 쳐다보았다. 이 저녁은 이상한 얽힘과 결정으로 가득했다. 그리고 이제 이 선생님이 없자 그녀는 오랜만에 어떤 평온함을 느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이렇게 걸어본 지 오래됐어. 그녀가 도시 풍경을 둘러보며 말했다. 그것은 완전히 새롭고 더 개방적이면서도 동시에 불안한 것처럼 보였다. 그들은 강변을 따라 걸었고 저녁빛이 물에 반사되어 마법 같은 거의 낭만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서연의 얼굴에 가벼운 바람이 불었고 그녀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숨쉬기가 더 쉬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도 그래. 그들이 조금 더 빨리 걸을 때 민준이 말했다. 이 영원한 일. 서류와 숫자에 파묻혀 있어. 가끔은 중요한 사람들과 그냥 함께 있고 싶어. 서연은 그의 말에 주목했지만 바로 대답하지는 않았다. 그는 항상 일에 몰두했지만 지금 그의 어조에는 정말로 중요한 무언가에 대한 생각이 담겨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네, 내연녀는 어때? 서연이 멈춰서서 그의 눈을 쳐다보며 씩 웃었다.
설마 그녀를 잊은 건 아니겠지? 민주는 약간 당황스러워 보였지만 잠시 후 그의 얼굴은 더 진지한 표정을 띠었다. 그는 어색함을 감추려는 듯 가볍게 씩 웃었다. 그건 일시적인 열정이었어. 그가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가며 말했다. 진심으로 나는 항상 너만 사랑했어. 그녀의 심장이 죄어왔다. 이 말들은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열정적이면서도 동시에 너무나 위험했다. 그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민준아, 내가 이걸 믿길 바라는 거야? 그녀가 말했고 목소리는 가벼운 아이러니로 가득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믿고 싶었다. 정말로 믿고 싶었다. 그는 그녀 앞에 멈춰섰다. 그의 눈이 그녀의 시선과 마주쳤다. 그리고 서연은 그가 그녀의 손을 잡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녀를 자신에게로 끌어당겼고 그녀는 예상치 못하게 그의 키스에 응했다. 갑자기 주위의 모든 것이 사라졌다. 시간, 공간,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 그들은 다시 지금 여기에 있었다. 그리고 이 순간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마치 이전에 그들 사이에 일어났던 모든 일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다. 키스 후에 그녀는 약간 물러섰다. 이게 뭐였어? 모든 것에 대해 미안해. 그가 속삭였다. 그의 얼굴은 가까웠고 눈에는 진심 어린 새로운 무언가가 있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서연은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이전에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 이제 현실이 되었다. 그는 그녀 앞에 서 있었고 그녀는 그의 눈에서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모든 것을 바꾸고 싶은 열망을 보았다. 그리고 그녀도 그것을 느꼈다. 이전의 모든 것을 잊으라는 거야? 그가 자신에게서 무엇을 원하는지 이해하려고 애쓰며 물었다. 아니! 민준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잊으라고 하는 게 아니야. 우리에게 기회를 달라고 하는 거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기회. 내가 정말로 곁에 있을 거라고 약속할게. 우리 모든 걸 바로잡을 수 있어. 너와 나, 그리고 소희. 우리 가족이 될 수 있어. 서연은 그의 포옹에 서서 내면의 세계가 갑자기 빛으로 가득 차는 것을 느꼈다. 두려웠지만 동시에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타오르는 것을, 오래된 감정이 다시 불붙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할 거야? 그가 그녀를 자신에게 꼭 껴안으며 물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서연은 이 순간을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느꼈다. 그녀는 그를 쳐다보고 바로 대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머릿속에 모든 것이 뒤섞였다. 감정, 두려움, 희망, 고통. 하지만 가슴 속에 바로 그 불꽃이 생겨났고 그것이 아마도 불길을 지필 것이다. 그는 여기에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기회를 달라고 했다. 그는 그녀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했다. 우리 한번 해보자. 그녀가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민준아, 알아둬야 할 게 있어.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만 우리에게는 과거가 있다는 걸 잊지 마. 그냥 그렇게 지울 수는 없어. 알아. 그가 몸을 숙여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며 대답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이고 내가 곁에서 이걸 바로잡을게. 그들은 강변에 서 있었고 그 순간 모든 것이 가능해 보였다. 그리고 서연은 이것이 일시적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의 삶이 정말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민주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고 그녀는 마음이 다시 그에게 열리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소희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집안에 무언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부모님이 다시 행복해지는 것을 보았고 그것이 그녀를 기쁘게 했다.